예, 안녕하십니까. 임진혁입니다. 아산 기업가 정신과 창업 전략. 오늘은 마케팅에 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사례는 로우라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백팩 전문 업체입니다. 이 사례 분석을 통해 스타트업 혹은 작은 기업의 브랜딩,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학습 목표입니다. 세 가지 유형의 브랜드 컨셉의 차이를 이해하고 시장 환경을 고려한 적합한 브랜드 컨셉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브랜드 컨셉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먼저 선행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적 브랜드 집중화 전략이 아닌 태생적 통합 브랜드 전략, 인터그레이티드 브랜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도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이 대개는 여러 여건 때문에 자금적, 시간적, 인력적 여건 때문에 단계적 브랜드 집중화 전략을 취하는데 사실 마케팅이 브랜딩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태생적 통합 브랜드 전략이 즉 시작부터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 전략이 구축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로우 사례를 통해서 그 조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브랜드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IMC 전략의 개념 및 주의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IMC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통합 마케팅 전략인데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컨셉을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확장 전략의 목표와 주의점에 대해서 이해한다. 요 네 가지 포인트로 금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건데 사실 이론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개념입니다. 미니멀리즘 무슨 뜻인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걸 없애고 아주 극소한, 최소한으로 뭔가를 도입하고 또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니멀리즘입니다. 이 미니멀리즘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유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은 1937년 러시아 출신의 화가 존 그레햄이 예술의 체계화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추상화의 과정에서 회화의 궁극적이고 논리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소까지 회화를 환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화려하게 거창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요소로 이제 작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후 1960년대 독일 출신의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로의 less is more라는 디자인 철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많이 보여주는 거다라는 어떤 디자인 철학을 우리가 미니멀리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미니멀리즘이란 용어는 다양한 분야, 방금 말씀드린 어떤 회화나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패션 디자인, 산업 디자인, 건축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디자인 특성을 일컫는 용어로 활용됩니다. 즉 단순성, 실용성, 환원성, 반복성, 물질성, 공간성 등 이런 디자인 특성을 미니멀리즘화 시켜서 이해한다라는 개념이죠. 한 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니멀리즘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미니멀리즘의 디자인 특성 5개 가운데 먼저 단순성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제품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애플이죠. 애플의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존의 전화와 다르게 버튼을 최소화시켰죠. 이 심플리시티, 애플은 단순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단순화시킨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잠시 뒤에 애플의 단순성을 분석하는 과정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의 두 번째 디자인 특성은 바로 실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속성들을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가 낭비와 사치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효용이 없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 우리가 이케아를 한번 가보시거나
이케아에서 가구를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쓸데없는 기능이나 속성은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굉장히 쓸모 있는 것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만 넣은 것이죠. 바로 이케아의 실용성입니다. 미니멀리즘의 세 번째 디자인 특성은 환원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원형이 가진 본래 속성 이외의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사물 자체의 본질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흔히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사물이 가진 본질을 잊곤 하는데, 미니멀리즘에서의 디자인 특성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공부할 로우로우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단순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반품하는 이유 중 단 5%만이 하자에 의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뭐냐? 한 통계에 의하면은 사용 방법이 익숙치 않아서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사람들은 단순하게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기능들은 내가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 따라서 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제품이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반품을 한다는 것이죠. 이에 애플은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자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복잡한 디자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포장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함을 단순함으로 포장했다?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고차원적인 기능과 성능 그리고 특성을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기계 안에 다 집어넣다 보면은 기계가 굉장히 커지거나 복잡해지거나 사용법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는 고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켜서 환불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바로 애플의 단순성인데, 그런 복잡함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나단 아이브는 애플의 단순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단순함은 단지 시각적인 스타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단순함만을 추구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단순한 미니멀리즘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들 날려버려 단순하게 하면 돼, 이런 단순성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하고, 진정으로 단순해지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뭔가를 아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 없이 날려버려 심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분석을 통해 이것을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안에 복잡성을 내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애플의 단순성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이케아에서는 굉장한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죠. 이케아에서는 제품의 불필요한 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고객에게 낭비와 사치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 그리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그런 기능들은 과감하게 날려버려 가격을 낮추고 실용적으로 제품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케아의 실용성입니다. 또한 가구의 조립과 배송을 소비자가 직접 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고, 디자인은 명료하고 소재의 물성을 최대한 살리며 심플하고 원색 위주의 반복적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케아의 실용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로우로우의 미니멀리즘은 바로 환원성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본질로 환원된다라는 의미겠죠. 사물의 원형을 정하고 그 원형이 가진 본질로 돌아가려는 디자인의 환원성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로우로우의 제품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품의 본질, 속성에 집중하고 그 디자인은 제품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원형을 갖는다는 점에서 집중하기에 백팩 디자인, 로우로우가 처음 개발한 것이 바로 이렇게 가방, 백팩인데요. 백팩을 처음 디자인할 때는 우리 옛날 지게를
짊어지고 하듯이 지게에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하기도 하고 운동화 디자인을 고안할 때는 라막신의 원형을 보고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이죠. 왜 라막신이 존재하느냐? 가치는 무엇이냐? 왜 가방이 존재하느냐? 그 가치는 뭐냐? 이런 것에 집중해서 신발을 만들고 백팩을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롤러를 창업한 이의연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롤러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핵심은 오리지널, 또 내추럴, 어니스트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본질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물건을 예컨대 지게, 광주리, 보따리에는 담는 것에 속성이 있고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의 관점과 태도에 굉장히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즉 지게, 광주리, 보따리 이런 제품들은 다른 걸 떠나서 뭔가를 담는다는 속성이 있고 이 제품을 처음 만든 사람은 뭔가 이 안에서 굉장한 자신만의 관점, 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로우가 원형의 무언가를 보태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 원형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이런 관점에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로우 상품에 담았는지는 뒤에 케이스 서머리에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제품 개발 과정을 활용하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활용합니다. 즉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에서 로우 제품의 광고를 보면 어떤 멋진 연예인이 나와서 로우 제품을 착용하고 그런 광고보다는 로우의 본질, 왜 이 제품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또 이 제품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화 돼서 마케팅 채널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한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우에서는 제품의 내구성도 중요하기에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가방 또는 신발의 왁싱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가 원한다면 평생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1회 무상 교환 이벤트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로우의 본질, 즉 로우 제품은 그 제품에 쓰임받는 공간에서 고객 친화적이어야 되고 그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로우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브랜드 컨셉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컨셉은 소비자의 기본 욕구를 기반으로 기업이 도출한 브랜드의 의미로 정의됩니다. 즉 어떤 브랜드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를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임의적인 컨셉을 정해서 브랜드 컨셉화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또 소비자가 이 제품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는 무엇이냐 이를 먼저 선행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브랜드 컨셉이 정해지면 이를 기반으로 BI,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결정되고 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되면 포지셔닝 전략, 즉 어떤 위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정해지기에 제일 먼저 선행적으로 브랜드 컨셉이 잘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셉이 정해지면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체성에 따라서 전략이 구축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컨셉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컨셉을 통상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컨셉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품 본질의 기능적 컨셉입니다. 펑셔널 컨셉이죠. 기능적 컨셉이란 소비와 관련된 현재의 기능적 문제를 해결 또는 미래의 기능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저는 이 제품에서의 기능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쓰고자 하는 욕구에서의 기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를 먼저 체크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기능적 컨셉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페브리즈 탈취와 항균의 기능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페브리즈 광고라든지 상품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은 대부분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이 페브리즈라는 제품은 탈취와 향균에 확실한 효과가 있어
라고 어필함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 컨셉을 넘어서 또한 상징적 컨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ymbolic concept, 즉 이 제품을 씀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를, 사회적 지위를, 소비자의 자아 이미지를, 그룹 소속감을 표현할 수 있는 고객의 상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상징적 컨셉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차를 타고 또 값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또 명품 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상징적 컨셉에 대한 욕구들이 고객들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컨셉은 경험적 컨셉입니다. 소비자의 경험적 쾌락, 지적 자극, 다양성과 재미를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이 제품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어떤 감각적으로 쾌락을 느끼기도 하고 지적으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바로 경험적 컨셉입니다. 우리가 닌텐도 같은 게임기 아시죠? 과거에는 이렇게 PC를 통해서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재는 게임을 했지만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움직여서 경험하는 과정에 쾌락을 느끼죠.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경험적 컨셉을 추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컨셉의 개념과 유형에서 먼저 브랜드 컨셉을 선택할 시 주의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혼합적 컨셉이 아닌 단일 컨셉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혼돈하는 게 우리 제품은 지금 보신 유형처럼 기능도 좋고 이런 상징성도 있고 경험적 효과도 제공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좋아라고 어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막 스타트업, 작은 기업일수록 쉽게 말씀드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단일 컨셉이 아닐 시 복합적 컨셉을 추구할 경우 이 포지셔닝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며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컨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컨셉에 따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성립시키고 그에 따른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고객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제품은 뭘 추구하는 것일까 명확하게 포지셔닝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 관리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 컨셉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작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일수록 이런 복합적 컨셉 유지 시 많은 비용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 컨셉은 한번 정해지면 다른 컨셉으로의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브랜딩 과정 전체를 가이드할 수 있는 단일 브랜드 컨셉을 신중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랜드 컨셉의 유형이 결정되면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를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즉 하나의 브랜드 컨셉, 기능적 컨셉이든 경험적 컨셉이든 어떤 상징적 컨셉이든 하나의 컨셉을 딱 정하게 되면은 소비자의 마음에 이 제품은 이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다라고 심어주는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 따라서 브랜딩의 목표는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이미지의 간격을 좁혀주는 거다. 브랜드 이미지는 이건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다른 방향이다. 고객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이 간격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브랜딩의 목표고 따라서 제품과 서비스를 브랜딩화하는 과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품만 잘 만들면 돼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편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브랜드에 집중할 전략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 중소기업은 보시는 화면처럼 이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점차 브랜드 전략 중심의 기업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또 이런 절차에 따라서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충성도 등 브랜드 마케팅 성과가 개선됩니다. 먼저 최소 브랜드 지향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브랜드 성과가 나타나면 초기 브랜드 지향을 겪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브랜드 지향이라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브랜드 지향 단계, 가장 하단에 있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개발에 몰두한 나머지 금전적, 인적, 시간적 자원이 부족해서 일일 기업 운영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 이제 기업 운영하기 바쁘다는 것이죠. 단기 거래 및 판매에 집중하는 단계가 바로 이 최소 브랜드 지향 단계라는 것입니다. 즉 멀리를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매출, 당장의 생산, 당장의 주문에 바쁘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것에 함몰되어 나중에는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멀리까지 내다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최소 브랜드 지향 단계, 말 그대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어려운 단계에 초기에는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 마케팅 성과가 구축이 되면은 초기 브랜드 지향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업은 경쟁 우위에 집중하고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이때부터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급한 불은 껐고 어느 정도 매출 혹은 시장에서의 성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만든 이 제품, 이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떻게 이미지화되고 포지셔닝화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브랜드 중심의 통합된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즉 개별 마케팅, 더 잘 팔려면 혹은 경쟁사보다 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관점에서 브랜딩 전략을 고민하지만 이는 개별 제품에 한해서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식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통합적 브랜드 지향 단계입니다. 브랜드의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마케팅 활동이 통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공식적인 브랜드 전략이 존재하며 구성원 전체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갖고 마케팅 활동의 구심점에 브랜드가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고급 수준의 통합적 브랜드 지향 단계입니다. 사실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많이 파는 걸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업 의사결정자들은 그런 저가 전략 혹은 가성비 좋게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브랜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전략을 처음에는 억셉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성과를 거둘 경우 이렇게 당장의 매출을 구축하기보다는 이 제품이 시장에서 보다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브랜딩화해야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제품의 마케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통합적 브랜드 지향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IMC 전략입니다.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IMC는 뭡니까?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입니다.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죠. 먼저 지금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IMC를 통해 의도한 브랜드의 고정관념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급 마케팅 브랜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BI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IMC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마케팅 믹스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4P 믹스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입니다. 먼저 4P는 네 가지 P자의 약자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의미합니다. 먼저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이 포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 프로덕트, 제품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P, price, 얼마에 팔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place, 어디서 파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게 유형의 공간이든 무형의 공간이든, 마지막으로 promotion,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은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각각 나눠서 전략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합해서 구현되는 것이 바로 포피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피 마케팅 믹스 활동 중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촉진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좁은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IMC는 소비자가 브랜드와 접하는 모든 접점에서 BI와 일관된 경험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는 촉진을 넘어 모든 마케팅 믹스 활동들이 일관된 BI를 위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좁은 의미에서의 IMC는 프로모션, 판매 촉진에 국한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IMC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이 마케팅 포피가 모두 믹스돼서 일관된 이미지로 고객들한테 전달되는 전달되기 위해서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믹스 구성 요소의 단 한 부분이라도 무너지면 고정관념은 구축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은 굉장히 고급화 전략으로 추구한다. 제품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또 판매하는 장소도 굉장히 럭셔리한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또 프라이스 역시도 굉장히 고가로 판매한다. 그런데 프로모션 전략이 마치 매스 마케팅을 하고, 또 1+1 같은 걸 하고, 또 광고에 등장하는 컨셉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B급으로 하고 맞지가 않죠. 즉,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관념입니다. 따라서 이 포피 믹스는 통합적으로 고유한 BI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IMC의 주요한 전략이고 주의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확장 전략의 개념과 주의점입니다. 이제 점점점 브랜드가 다양해지면 확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은 기존 브랜드 네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의 이름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제품이 성공을 거두자 이제 후속 제품이 나오겠죠. 후속 제품은 성공한 첫 번째 제품과 어떤 이미지를 비슷하게 하거나 혹은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뭔가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브랜드 확장 전략의 주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기존 브랜드를 모 브랜드, 페어런츠 브랜드라고 하고, 모 브랜드의 이름을 새롭게 적용한 브랜드를 익스텐디드 브랜드, 확장 브랜드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모 브랜드, 확장 브랜드는 어떤 스토리텔링화되고 어떤 이미지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확장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모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충분히 높여야 된다. 즉, 이 익스텐디드 브랜드, 확장 브랜드가 모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그런 브랜딩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브랜드 포트폴리오 전략 관점에서, 브랜드를 다양화하는 전략 관점에서 확장 브랜드의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품군이 브랜드가 많아질수록 왜 이 제품이 확장된 브랜드가 존재하는지, 또 전체 이 브랜드 안에서 확장된 브랜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컨셉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를 보면 노트와 같은 고가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A 시리즈 저가 브랜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이 명확하고 그 안에 갤럭시라는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일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 브랜드와 확장 브랜드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한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로우로우 사례를 분석하기 앞서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브랜드에 관련돼서는 대학에서 혹은 대학원에서 한 학기만 공부할 정도로, 한 학기 내내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인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로우로우의 사례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로우,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본 봄직한 가방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우로우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은 요 유튜브 주소, 링크된 주소를 한번 들어가셔서 로우로우가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케이스 서머리입니다. 본 케이스는 이 보시는 URL에 접속해서 풀 텍스트를 아산 나눔재단의 아산 기업가정실 리뷰라는 사이트인데 AER이라는 사이트인데 들어가셔서 풀 텍스트로 보면은 제가 서머리 해드리는 내용보다 긴 그리고 세밀하게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강의의 특성상 모든 것들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 요점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우라는 회사는 그 대기업 패션 사업부에 근무하던 상품 기획자 이의연 씨에 의해서 처음에 창업이 됩니다. 이의연 대표는 1년간의 고민 끝에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또래 마케터, 상품 기획자, 디자이너 5명과 함께 패션 아이템에 관련된 창업을 도전하게 됩니다. 사실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디자이너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디자인 철학을 접목시켜서 출시하는 데 한계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의연 대표는 그런 본인만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던 분들을 모아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고객들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각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첫 출발부터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웁니다.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세우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뭔가 철학을 구축하고 본인의 철학이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이를 토대로 사물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좀 더 단순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우로우 회사명도 바로 이런 이의연 대표의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담은 회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로우는 RAW는 날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로우는 행렬을 의미한 합성어로 본질의 반복이다 라는 의미를 회사명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의연 대표는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는 브랜드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3가지 핵심 가치, 즉 본질, 단순함, 즐거움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제품은 어떤 본질에 충실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되고 더불어 이를 통해 고객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BI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본질, 단순함,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상의 나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옳은 생각이다라는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로우로우에서는 2012년 2월 가방 브랜드인 알백으로 그 가방의 종류 중에서도 백팩을 가장 먼저 출시하게 됩니다. 왜 백팩을 먼저 출시했냐? 이 로우로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팩이야말로 제품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BI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당시 백팩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브랜드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브랜드가 아까 공부한 브랜드 컨셉에 많이 혼합해서 컨셉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로우로에서는 가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증가시키면서 실용성을 강화한 백팩의 수요가 높은 상황을 목격하고 보시는 것처럼 점점 세월이 갈수록 백팩 시장의 성장 추이는 급격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성이 확보된 곳에서 백팩의 본질과 가치를 추구한다라면은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 백팩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R백 개발 동기에 대해서 이혜연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창업 전 참여한 한 워크숍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저희는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땡땡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왜 한때 우리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가방 관련된 워크숍에서 한 가방 생산업자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혜연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가방이 가방이지 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로우로에서는 가방의 본질 그리고 가방의 원형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한 것이죠. 심플함과 기능성을 고민하다가 결국 R팩을 처음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혜연 대표는 가방의 본질은 뭡니까? 화려함, 이쁨 이런 것일까요? 가방의 본질은 드는 것, 담는 것,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날려버린 것이죠. 즉 모양새보다 쓰임새, 가방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우로우는 고객들에게 이것이 좋다가 아니라 이래서 좋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 컨셉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 제품은 좋아가 아니라 우리 제품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서 이래서 좋아라는 컨셉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접근성이 가장 높은 아이템이 바로 백팩, 가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성에 집중했겠죠. 손잡이를 크게 만들어 손쉽게 들 수 있게 했고 말 그대로 들기 쉽게 했고 또 다른 브랜드보다 2배 이상 자재 가격이 비싸지만 내구성과 방수성이 뛰어난 원단과 노트북, 컴퓨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잠수정 소재, 즉 잘 담기 위해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고급 소재를 원가가 다른 가방 제품보다 2배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도입했다는 것이죠. 또한 R팩은 백팩, 크로스 이렇게 매는 거, 토트 등 3가지 형태로 활용했고 내부에는 물통, 우산, 노트북, 볼펜 등 다양한 물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가방 본연에 드는 것, 담는 것, 보호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 안에 이런 기능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불필요하게 높은 가격도 가방의 본질과 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속성으로 보았습니다. 원가율이 37%가 판매 가격 대비 37%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 패션 업계에 가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였지만 7%를 초과했다는 것이죠. 마진을 적게 남기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99,000원에 백팩을 판매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제품 출시 초기 고객들의 이러한 긍정적 구매 후기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브랜드 홍보 및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바로 알아봤다는 것이죠. 화려한 광고를 하지 않고 프로모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가방은 가방의 본연, 담는 것, 보호하는 것, 드는 것 이런 것들에 충실하고 그런 것들에 최적화된 제품이 바로 로우 제품이다 라고 본인이 체감을 하면서 SNS에 스스로 홍보를 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금 2천만 원을 들여 3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한 가방은 출시 1년 동안 3만 개가 팔려 35억이라는 1년 만에 35억이라는 매출,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퍼핑 관점에서
가방의 프로덕은 이런 성능, 그 다음 프라이스는 이런 가격이지만 어디서 팔았냐? 플레이스. 바로 고객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이게 본사, 홍대에 있던 본사 건물인데요. 본사 직원들이 여기 1층에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즉 소비자의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의 보이스를 듣고 이를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디자인하고 바로 제품을 출시하는 이런 형태로 제품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에서 우리가 스타트업 할 때 린 스타트업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시제품을 가수요가 있는 공간에 풀어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몇 번 절차를 겪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로우로우는 이 린 스타트업을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는 이제 고객 수가 많이 늘어 직원들이 1층 매장에서 근무하기가 이제 어려워 별도 판매 사원을 두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스스로 매장에 내려가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고 이로써 고객 친화적인 제품을 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차 로우로우의 상품이 인기가 높아지자 여러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내가 투자를 통해서 당신의 기업들의 어떤 확장성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로우로우의 이현 대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 기업을 익스펜션,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고비를 넘을 수 있는 또 다양한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또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더 많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투자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로우로우에서는 지나치게 빠른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BI를 지켜나고자 모든 제안을 과감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 혹은 투자를 받아서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사결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특정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런 의사결정을 왜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때 그 의사결정이 합리성, 합당성을 갖게 되고 일관되게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내실화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반복되는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즉 근거가 없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때 내가 투자를 받았어야 됐는데 혹은 내가 그때 투자를 받았던 것이 잘못이야. 내실화를 구축했어야 됐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이 스타트업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그 의사결정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맞게 추가적인 전략을 구현하면 된다는 것이죠. 대신 자본 여력이 적합한 곳을 찾아 즉 투자를 받기보다는 당시 보유한 현금 수준에 따라서 자본 여력에 적합한 곳을 찾아 자력으로 2호 매장을 오픈했는데 뜻밖의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 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의외 아닐까요? 보통 로우로우의 브랜드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인데 재래시장은 보통 40, 50대, 50, 60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는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 오픈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쓰는 패션 아이템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자칫 브랜드 이미지를 아까 공부한 대로 BI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반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표는 다른 측면에서 봤다는 것이죠. 즉 재래시장이 시장의 본질과 원형을 가장 잘 갖춘 곳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로우는 말 그대로 브랜드 그대로 회사명 그대로 본질, 본연의 것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재래시장이 이런 본질과 원형을 가장 잘 갖춘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국내 최초의 상설시장인 광장시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에. 또한 1호점을 방문한 고객들의 90%가 주변인의 추천으로 매장의 위치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한 목적으로 구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재래시장에도 오픈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그 말 그대로 자신감의 근거는 1호점을 오픈했을 때 대부분의 고객들이 다른 사람의 추천 등을 통해서 1호 매장의 위치를 파악해서 그곳에 방문했다라는 근거를 따라서 2호점도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잘 만든다면 수소문이 나서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다라는 자신감의 근거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덕분에 매장 오픈 첫날에는 재래시장에 모여든 많은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2호점에 입장하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로우로우 2호점 광장시장점입니다. 이렇게 광장시장 안에 로우로우 매장을 오픈해서 이제 고객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또한 특이하게 재래시장에 오픈한 덕분에 어떻습니까? 특이하죠? 여러 언론 매체에 관심을 끌 수 있었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우로우에 대한 입소문은 더 빠르게 홍보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퍼포먼스에서 프로모션이 알아서 됐다는 것이죠. 또 어떤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오게 되니 재래시장에 활력이 생기는 어떤 사회적 가치까지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2호 매장은 실내외 인테리어를 비교적 젊은 감성에 맞게 적용하면서도 로우한 날 것의 이미지의 그 감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터마켓이라 그래서 물물 교환을 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매장 안에 한 켠에 이렇게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실험, 즉 이런 바터마켓을 추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의 가장 본질은 교환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현금과 돈과 상품을 교환하는 거지만 과거에는 물물 교환이 시장의 기능 아니었겠습니까? 또한 바터마켓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SNS를 통해 소개되면서 적지 않은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패션 잡화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부각되면서 백화점에서는 브랜드별 칸막이를 없애고 편집 매장의 수를 늘려가는 추세여서 로우로우에서는 유통망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즉 때마침 백화점에서는 개별 브랜드별 매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해서 편집 매장의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로우로우 브랜드가 제품이 비교적 쉽게 백화점에 출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로우로우는 7개의 독립 직영점을 포함해서 국내 64개,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해외에는 27개, 더불어 자체 온라인 매장, 패션 전문 편집 매장, 오픈마켓에서도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통 채널별 매출 비중은 국내 온라인이 30%, 오프라인이 50%, 해외 수출 20%의 비율로 나눠져 있지만 매년 수출이 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주목해 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즉 로우로우의 제품이 본질에 집중한다라는 것들이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퍼지면서 해외 구매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SNS상의 제품의 우수한 기능적 특성을 알리는 광고만 할 뿐 일상적으로 패션 브랜드들이 중시하는 4대 매체를 활용한 제품 이미지 광고는 하지 않고 있고 그 흔한 연예인 협찬도 미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모 연예인의 매니저가 협찬을 의뢰했는데 로우로우 관계자는 제품을 잘 쓰시고 돌려주십시오. 대부분의 협찬 제품이 이제 연예인 소유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연예인에게 넘어가는데 이제 로우로우에서는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연예인 매니저가 굉장히
난처했다는 것이죠. 즉 그만큼 로울로에서는 연예인 협찬과 같은 화려함, 외형적 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고 내실 있게 기능적 소개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로울로우는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마케팅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함으로써 착한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로울로우에서는 어떻습니까? 2호점은 바로 광장시장에 진출을 시킴으로써 광장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의 그 방문 빈도를 높였고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의미를 품게 됐고 또 중소기업과의 컬래버레이션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돕는 형태로 즉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형태로 마케팅을 연계시킴으로써 착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